이번 시간에는 두류 완전 식품을 넘어선 식물성 단백질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류의 성분과 영양적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두류는 단백질과 지방을 주요 영양소로 하는 대표적인 식품군입니다. 예를 들어 대두와 땅콩은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하지만 팥, 녹두, 완두 같은 콩류는 주로 전분이 주요 성분입니다. 또한 풋콩이나 청두는 채소처럼 이용되기도 합니다. 먼저 대두를 먼저 보겠습니다. 대두는 필수 아미노산 중 메티오닌은 부족하지만 주 단백질인 글리시닌을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콩 단백질은 영양학적으로 우수하여 고기 대체 단백질 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대두유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 건강에 유익합니다. 특히 리놀렌산이 많이 들어있으며 리놀렌산과 아라키돈산도 일부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만 대두유는 공기와 접촉하면 쉽게 산화되기 때문에 보관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두의 색깔에 따라서 영양적 특징이 다릅니다. 노란 대두에는 플라본 계열인 배당체가, 검은 대두에는 안토시아닌 색소가 함유되어 있습니다. 특히 검은 콩에 들어있는 크리산테민은 항산화 기능이 뛰어난 성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대두에도 일부 주의해야 할 성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립신 저해 물질은 단백질 소화와 흡수를 방해할 수 있고, 헤마글루티딘은 혈구를 응집시키는 독소 성분입니다. 또한 사포닌은 가열 시 기포성을 띠어 가공 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지만 한편으로는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는 기능도 가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폭시게나제는 대두의 비린내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로 두유나 콩 가공품의 풍미에 영향을 줍니다. 정리하자면 대두는 우수한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 기능성 색소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일부 성분은 독성이나 가공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양적 이점과 한계를 모두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는 대두, 땅콩, 팥, 녹두의 영양 성분을 비교한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대두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의 공급원, 땅콩은 고지방 두류, 팥은 사포닌 때문에 조리법에 주의가 필요한 두류, 녹두는 단백질과 전분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두류입니다. 이처럼 두류는 같은 콩과 식물이지만 성분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영양학적 가치와 조리법의 차이를 이해하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표는 대두, 땅콩, 팥, 녹두의 영양 성분을 비교한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대두는 단백질과 불포화 지방산의 공급원, 땅콩은 고지방 두류, 팥은 사포닌 때문에 조리법에 주의가 필요한 두류, 녹두는 단백질과 전분을 동시에 활용할 수 있는 두류입니다. 이처럼 두류는 같은 콩과 식물이지만 성분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영양학적 가치와 조리법의 차이를 이해하고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에는 두류를 조리할 때 꼭 알아야 하는 흡수, 연화, 그리고 가열에 의한 변화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흡수입니다. 콩은 조리 전 반드시 물을 불려야 하는데 그 이유가 수분 흡수를 통해 연화가 촉진되고 조리 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입니다. 보통 5시간에서 6시간 동안 흡수량이 가장 많고 이후에는 포화 상태에 도달하여 더 이상 수분을 잘 흡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리 전 충분한 침지가 중요합니다. 다음은 두류의 연화 방법입니다. 콩은 단단한 세포벽 구조와 항영양소 때문에 연화가 쉽지 않습니다. 연화를 돕는 방법으로는 물에 담그기, 기본적인 방법으로 세포가 수분을 흡수하면서 부드러워집니다. 연수조리, 칼슘이나 마그네슘이 적은 연수를 사용하면 단단해지고 잘 익습니다. 또는 식염수 침지, 삼투한 작용으로 세포막
세포벽 구조가 변화하여 연화가 촉진됩니다. 또 알칼리 용액 사용을 하면 예를 들어 소다를 첨가하면 세포벽 성분인 헤마셀룰로즈를 분해해 연화가 빨라집니다. 하지만 영양소 파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과량 사용은 피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가열에 의한 변화입니다. 콩을 가열하면 소화성이 개선됩니다. 이는 열에 의해 단백질 구조가 풀리고 트립신 저해 물질과 같은 항영양소가 불활성화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독성 물질의 불활성화도 일어나 안전하게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색의 변화도 관찰되는데 특히 검은 콩의 안토시아닌 색소는 금속 이온에 반응합니다. 예를 들어 철이나 나비이온과 결합하면 흑색으로, 알칼리 조건에서는 적자색으로 변합니다. 따라서 조리 시 어떤 물을 사용하는지가 색과 품질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두류의 조리는 단순히 삶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흡수와 연화 과정을 잘 조절해야 영양소 손실을 줄이고 소화성을 높이며 맛과 색까지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류 가공 중 가장 대표적인 제품인 두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두부는 단순한 전통식품이 아니라 콩 단백질의 구조적 특성과 응고 과정을 잘 활용한 식품 가공 과학의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두부 만드는 방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수침입니다. 건조된 대두를 일정 시간 물에 불려 두유를 추출이 가능하도록 연화시키는 과정입니다. 봄, 가을에는 약 10시간, 여름에는 6시간에서 8시간, 겨울에는 12시간에서 15시간 정도가 필요합니다. 이때 대두 중량의 약 2.2 또는 2.3배의 물을 흡수하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마쇄입니다. 수침된 대두를 물과 함께 마쇄하여 콩 단백질과 지방이 잘 풀려 나오도록 합니다. 보통 원료 대두에 약 8배에서 10배의 물을 첨가하여 하며 여기에 소포제, 소량의 석회유나 소금물 등을 넣어 거품 발생을 억제하기도 합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가열 및 여과입니다. 마쇄액을 끓여서 효소를 불활성화하고 이때 나온 액을 여과하여 고용분을 제거하고 액체 부분만 남깁니다. 이렇게 얻은 것이 바로 두유입니다. 네 번째 단계는 이제 응고입니다. 두부 제조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입니다. 두유 속 단백질은 열에 의해 부분적으로 변성된 상태인데 여기서 이제 응고제를 첨가하면 단백질이 서로 결합하여 겔을 형성합니다. 대표적인 응고제로는 염화 마그네슘, 일명 간수라고 하죠. 또 염화 칼슘, 황산 칼슘, 글루코, 락톤 등이 사용됩니다. 이때 이제 염화 마그네슘은 전통적으로 많이 사용되며 두부의 맛과 질감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입니다. 마지막 단계는 성형 및 압착입니다. 응고된 덩어리를 틀에 넣어 압착하여 과잉 수분을 제거하여 두부를 완성합니다. 압착 정도에 따라 순두부, 연두부, 편두부 등 다양한 제품이 만들어집니다. 두부 제조의 과학적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응고제의 역할은 칼슘이나 마그네슘 이온은 콩 단백질의 전하를 중화시켜 서로 결합하게 함으로써 단단한 겔을 형성합니다. 또 염 농도와 질감을 보면 응고제의 농도와 첨가 속도에 따라서 두부의 질감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빠르게 응고를 시키면 입자가 거칠고 수분이 적은 두부가, 천천히 응고시키면 부드럽고 수분이 많은 두부가 만들어집니다. 영양학적 관점에서 보면 두부는 원료 콩 단백질의 약 70에서 90%를 보존하며 응고제에 따라 칼슘이나 마그네슘 같은 무기질도 강화됩니다. 예를 들어 황산 칼슘을 쓸 경우 칼슘이 풍부한 두부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두부는 수침 맛의 가열력과 응고, 성형 압착의 단계를 거쳐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콩 단백질은 단순한 액체 상태의 두유에서 응고제의 작용으로 탄력 있고 영양가 높은 단단한 겔 형태로 변합니다. 따라서 두부는 콩의 영양을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동시에 다양한 요리에 응용할 수 있는 이상적인 단백질 공급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류 가공의 다양한 제품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두부 이외에도 콩은 두유, 튀긴 두부, 콩나물, 그리고 발효식품인 간장, 된장 등 다양한 형태로 이용됩니다. 먼저 두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두유는 콩 단백질과 지방을 물에 분산시켜 만든 콩 음료입니다. 구성 성분면에서 우유와 유사하기 때문에 식물성 우유 대체 식품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유당불내증 환자나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들에게 대체 식품으로 적합합니다. 단백질의 품질은 두유에 비해 리신 함량이 높아 보완적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튀긴 두부, 동결 두부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튀긴 두부는 유부라고 하고 두부를 기름에 튀겨 만든 것으로 담백한 두부에 지방이 더해져 열량이 높아집니다. 일본 요리인 유부초밥에 활용됩니다. 동결 두부는 두부를 얼렸다가 녹이면 조직 내에 얼음 결정이 생기면서 단백질 구조가 변합니다. 결과적으로 조직이 스펀지처럼 다공성 구조가 되어 국물이나 양념이 잘 흡수합니다. 따라서 찌개나 국물 요리의 풍미를 높이는 데 유용합니다. 세 번째로 콩나물과 숙주입니다. 콩을 발화시켜 대표적으로 얻는 채소성 가공품입니다. 콩나물은 대두를 발화시켜 만든 것이고 숙주는 녹두를 발화시킨 것입니다. 발화 과정에서 비타민C가 새롭게 합성되어 아스파라긴산 등의 아미노산도 풍부해져 피로회복과 대사에 도움을 줍니다. 단, 콩나물은 햇빛을 받으며 색이 변하므로 재배 시 물을 주어 차광 조건에서 기릅니다. 네 번째로는 간장과 된장입니다. 콩의 대표적인 발효식품인 간장과 된장을 보겠습니다. 간장은 콩을 소금물에 발효시켜 얻은 액체 발효식품으로 짠맛과 감칠맛을 제공합니다. 주요 풍미 성분인 메티오닌과 베타메틸메르카토프로판놀이 있으며 발효와 숙성 과정에서 마이에르 반응에 의해 멜라노이드 색소가 생성되어 특유의 갈색을 띱니다. 된장은 간장과 마찬가지로 발효 과정을 거치지만 콩의 고형분이 남아 풍부한 단백질과 아미노산, 유기산을 함께 제공됩니다. 단백질 자원으로서 가치가 높고 프로바이오틱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우유는 우유 대체 식품으로 영양학적 가치가 높고 튀긴 두부와 동결 두부는 가공 방법에 따라 조직과 활용도가 달라지며 콩나물과 숙주는 발효 과정에서 영양이 강화되고 간장과 된장은 발효 과정을 통해 독특한 풍미와 기능성을 가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콩은 단순히 단백질의 공급원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가공 기술을 통해 영양학적 가치와 식품적 활용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원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류 가공에 된장, 간장 말고 다른 발효식품에 대해서 좀 더 보겠습니다. 콩을 발효를 통해 풍미가 깊어지고 소화 흡수가 개선되며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이 생성됩니다. 밑에 막장, 고추장, 청국장, 기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일단 막장은 간장을 분리하지 않고 그대로 숙성시킨 장으로 간장보다 짠맛이 덜하고 구수한 풍미를 가집니다. 고추장은 메주가루, 고춧가루, 찹쌀가루, 소금 등이 원료이며 발효와 숙성을 통해 매운맛, 단맛, 감칠맛이 이루어집니다. 고추장 발효 과정에서 아미노산의 감칠맛, 유기산의 산미, 그리고 고추의 매운맛이 조화를 이루어져 독특한 풍미를 만들어냅니다. 청국장은
발효 기간이 짧고 주로 고초군이 번식하여 특유의 점질성과 강한 향을 나타냅니다. 청국장 발효로 인해 폴리그루탐산이 생성되어 점성이 생기어 장내 유익균 증식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플라보노이드 변환이 활발히 일어나 생리활성이 증가하고 항산화 및 혈중 지질 개선 효과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기타 두류에는 세계적으로 인도네시아의 템페, 일본의 나또, 그리고 미소, 춘장, 두반장 등 다양한 발효 두류가 있습니다. 발효 식품은 미생물에 따라 풍미가 달라지고 기능성 성분이 강화되는 특징을 가집니다. 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두류의 성분, 조리 특성, 그리고 다양한 가공과 발효 과정을 통한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두류 가공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기본 가공인 두부와 두유입니다. 두부와 두류는 대두 단백질을 가장 효율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기본 가공식품입니다. 응고 방식과 가공 형태에 따라 질감과 저장성, 활용 목적이 달라지며 두유는 유당이 없어 유당 불내증 환자를 위한 우수한 식물성 대체 식품으로 활용됩니다. 두 번째로 조직과 저장성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튀긴 두부와 동결 두부는 가공 과정에 따라 단백질 조직과 수분 구조가 달라지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는 두류가 단순한 영양 공급원을 넘어 식품 물성과 기능 설계가 가능한 원료임을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발화 두류를 보겠습니다. 콩나물과 숙주처럼 발화된 두류는 비타민 C와 아스파라긴산 등 기능성 성분이 증가하며 소화와 기호성까지 함께 개선됩니다. 발화는 두류의 영양을 보완하는 중요한 가공 단계입니다. 네 번째로 발효 두류입니다. 간장, 된장, 고추장, 청국장과 같은 발효 두류는 단백질 분해를 통해 아미노산과 펩타이드가 증가하고 풍미, 기능성, 저장성이 동시에 향상됩니다. 이는 두류가 전통 식문화와 기능성 식품을 연결하는 핵심 소재임을 보여줍니다. 다섯 번째로 템페, 나토, 미소와 같은 발효 두류 역시 발효 미생물의 차이에 따라 질감, 풍미, 기능성이 달라지는 식물성 단백질 식품으로 전 세계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결국 두류는 가공 방법에 따라 영양, 기능성, 활용 범위가 크게 확장되는 식품군입니다. 단순히 콩이 아니라 식물성 단백질의 형태를 설계할 수 있는 전략적인 식재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특강을 통해 두류가 왜 완전 식품을 넘어 식물성 단백질의 핵심 원천으로 주목받고 있는지 그 과학적, 영양적 근거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류의 특성과 가공 원리를 이용하신다면 왜 식물성 단백질의 원천으로 주목받는지 알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특강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